안녕하십니까. 수도권 투데이 유석현입니다. 베이비시터에게 아이를 맡기고 일을 해야 하는 맞벌이 부부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베이비시터의 아동 학대 사건이 종종 발생해 안심하고 아이를 맡기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고 또 어떻게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지 잠시 뒤에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서양 미술사 이야기 시간에는 진주 귀걸이를 한 소녀로 널리 알려진 화가 베르메르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2부에는 만나고 싶었습니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영화 탐욕의 제국을 연출한 홍리경 감독과 함께합니다. 수도권 투데이에서는 광진문화예술회관 나루 아트센터 대극장에서 열리는 어린이 뮤지컬 호비쇼 3월 8일 공연에 청취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뮤지컬 티켓 받고 싶은 분들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샵 0945로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 있습니다. 2월 27일 목요일 수도권 투데이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대한민국 유일의 수도권 전문 프로그램 YTN 수도권 투데이를 듣고 계십니다. 투데이 이슈 점검 시간입니다. 어린아이를 홀로 두고 일해야 하는 맞벌이 부부에게 베이비시터는 반드시 필요한 존재죠. 하지만 내 아이를 안전하고 행복하게 돌봐줄 베이비시터를 구하기가 쉽지 않아서 맞벌이를 포기하는 부부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또 어떤 대책이 마련돼야 하는지 현재 국회에서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부천시 소사구 민주당 김상희 의원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예전에는 맞벌이 부부들이 주로 아이를 시댁 어른이나 친정 부모님께 맡겼는데 요즘 추세는 많이 변했죠? 그렇죠. 네, 요즘에는 그 친정 부모님, 시댁 부모님, 뭐 형제들이 돌봐줄 수 있으면 좋은데 네. 그렇게 상황이 안 되는 경우가 많죠. 네. 자료를 보니까 네. 2007년에는 그 양가 부모에게 맡긴 비율이 60% 정도 됐어요. 네. 그런데 2012년으로 가면 네. 39.8%, 40%로 많이 감소하였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가족들한테 이제 의존하기는 점점 어려워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만큼 베이비시터들의 그 필요성이 더 커지고 있고 그럼요. 네. 그 산업 규모도 점점 커질 것 같은데 현재 베이비시터에 맡겨진 아이가 얼마나 되는지 통계 같은 게 나온 게 있나요? 지금 정확한 통계가 이게 나와 있지 않은데요. 그래도 대략을 말씀드리면 네. 12%, 13% 정도가 베이비시터에게 맡기고 있다는 그런 그 보고 자료가 좀 있고요. 네. 5세 미만 아동 수가 220여만 명이 되는데 이 중에서 한 27만 명 정도는 베이비시터에게 맡겨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부에서도 맞벌이 부부 양육 부담 덜어주기 위해서 아이 돌보미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죠? 네, 그 여성가족부에서 아이 돌보미 그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네. 시간제 아이 돌봄 서비스는 만 12세 미만 아동 대상이고요. 네. 동일 돌봄 서비스는 24개월 이하 아동 대상으로 신청을 할 수 있고 이제 소득 수준에 따라서 차등이 있지만 아주 좀 제한적이지요. 네. 이용하는 부분이. 그럼 맞벌이 부부가 아이 돌보미 서비스를 받고 싶어도 전부 다 받을 수는 없는 상황이군요. 그렇죠. 네네. 예. 결국은 민간 베이비시터에게 맡겨진 아이들이 많겠네요. 그렇죠. 네. 지금 2012년 기준으로 보면 시간제 돌보미 아동이 한 4만 명 되고요. 종일 돌보미가 2만 3천 명 정도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민간 베이비시터를 이용하는 가구는 아마 22만 정도가 되지 않을까. 80%가 넘게 민간 베이비시터를 그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황이. 그 아이돌모비 서비스나 민간 베이비시터나 둘 다 돈을 내야 되는 건 마찬가지입니까? 그렇죠. 돈을 내야 되죠. 근데 민간 쪽이 조금 더 많이 내나요? 그건 아닌가요? 민간 베이비시터가
많이 당연히 이제 많이 비싸죠. 내게 되죠. 정부에서 하는 아이돌봄 서비스는 아무래도 좀 저렴하고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요.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뭐 전액 지원이 되고. 네, 그렇군요. 지금 이제 그 소득별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베이비시터 업체를 만들 때 어떤 갖춰야 되는 규정이나 조건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베이비시터 업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요. 대부분은 이제 지금 직업소개소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지금 그 비영리 단체나 공익 단체에서 아주 일부적으로 하고 있는 게 있지만 대부분은 영리 목적의 그 직업소개소가 하고 있고 전국에 보면은 한 그 9,290개가 지금 등록이 돼 있는데요. 여기서는 뭐 특별하게 이 베이비시터만 따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뭐 전문적인 기관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 베이비시터의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무슨 자격 시험이나 교육이 있겠죠? 네, 이게 지금 베이비시터와 관련해서는 지금 사실은 육아에 대한 전문가라고 이제 볼 수도 있는데 지금 무슨 자격 규정이 있다거나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소개를 할 때도 여기는 이제 신분을 이제 중요하게 보죠. 신분을 보장할 수 있는지 하는 것들을 좀 따져서 그냥 연결을 시켜주는 정도다. 이렇게 이제 이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떤 교육을 뭐 이수받아야 된다 그런 내용도 없습니까? 네, 지금 민간 베이비시터는 그렇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하는 베이비시터의 경우에는 아이돌봄이 경우에는 이제 교육을 받게 됩니다. 교육을 받고 중간에 또 보수 교육도 좀 받게 되는데 민간에서 하는 이 지금 베이비시터의 경우에는 그런 것들이 전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 가장 안타까운 점이 이제 베이비시터들이 간혹 가다가 아동 학대와 같은 상황이 보도가 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네. 실제로 사례가 좀 있습니까? 아동 학대와 관련해서는 지금 한 10,000건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지금 보고서에 보면. 근데 베이비시터에 대한 학대 건수는 사실은 뭐 거의 보고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한 10건 정도만 지금 그 신고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이게 이제 개인 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약간 그 학대 의혹이 있으면 금방 이게 계약을 파기하거나 그러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을 뭐 고소를 한다든가 뭐 이런 고발을 한다든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지금 드러나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이 아이 돌봄에 의해서 그 정말 부적절한 이런 그 돌봄이 있다라고 하는 개연성은 충분히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군요. 앞서 그 베이비시터들이 무슨 자격이나 무슨 교육 같은 거 받아야 되는 그런 건 없기 때문에 그 관리 감독이라도 좀 엄격하게 되지 않느냐는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되십니까? 네, 이게 지금 개인들 차원에서 이게 지금 직업소개소나 이렇게 아름아름으로 해서 아이돌봄이를 이렇게 구화해서 서비스를 받기 때문에 이게 지금 그리고 이것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관리 감독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전혀 이 관련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지금은 뭐 정부나 어디에서도 관리 감독이나 사후 관리가 전혀 지금 안 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입해서 좀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또 이런 아이들이 피해받는 이런 것들을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을 모색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그렇다면 민간 베이비시터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그 비용 같은 것도 뭐 각각 다 다른가요? 어떤가요? 그러니까 아마 그 직업소개소에서 지금 이제 예전에는 파출부라고 그랬죠. 가사 도우미나 뭐 지금 아이들 돌봄이나 이런 그때 시장 가격들이 이제 형성이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제 이렇게 그 소개가 되고 그 아이돌봄이나 이런 돌봄 서비스를 받게 되는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하나는 이제 서비스를 받는 사람의 측면에서도 그렇지만 제공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도 상당히 또 고충이 많이 따르는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이게 점점 이제 늘어나기 때문에 아이돌봄으로 지금 베이비시터로 활동하는
베이비시터들이 한 8만 명 정도 된다고 네.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그 서비스의 질을 네. 담보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예. 국가가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리고 또 이분들이 그 서비스를 하면서 그 정당한 대우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그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것에 대한 또 그 보호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예.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다 함께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제도 보완이 지금은 아주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제 베이비시터 제도가 제대로 자리 잡으려면 어떤 구체적인 정책들이 마련돼야 할까요? 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그 생각할 때는 그 아이돌봄 그 지원에 관한 그런 법률, 예. 그리고 직업안정법 이런 부분들을 개정을 해서 네. 베이비시터들의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네. 그런 것들을 이제 국가가 대개 이제 그 베이비시터를 하는 사람들이 서민층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일정 정도 교육을 받아서 이런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이것은 국가가 지원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국가가 지원을 하고 또 이분들이 자기들이 이런 그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하는 그 근로계약과 관련한 것도 필요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사실 긴급한 상황이 있을 경우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하는 것들에 대한 교육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주의사항, 긴급 상황에 대한 대처 매뉴얼 이런 것들을 다 적시한 근로계약과 교육 이런 것들이 지금 필요하고 예,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지금 법 제도의 정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검토해서 그 법도 개정하고 제도를 보완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주당 김상희 의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계적인 플라멩고 기타리스트 파코 데 루치아가 현지 시간으로 26일 심장마비로 숨졌습니다. 향년 66세인 데 루치아는 멕시코 칸쿤 해변에서 가족과 함께 있다가 갑작스럽게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는데요. 데 루치아가 태어난 스페인 안달루시아 알헤시라스시는 그를 추모하면서 사흘간 애도의 날로 선포하고 관공서에 조기를 내걸었습니다. 1947년 아레시라스에서 태어난 데 루치아는 빠른 플라멩고 리듬을 기타로 완벽하게 연주해내면서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습니다. 그는 1975년 플라멩고 음악인으로는 처음으로 스페인 마드리드 오페라 하우스에서 공연하기도 했는데요. 데 루치아는 특히 재즈와 록, 또 클래식과의 교류로 플라멩고의 지평을 넓힌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수도권 투데이. 네, 명화와 관련된 사람들의 이야기, 또 명화가 숨겨놓고 있던 뒷이야기를 들어보는 서양미술사 이야기 시간입니다. 영화로 익숙한 명화죠. 진주 귀걸이를 한 소녀, 북구의 모나리자라는 별칭이 있을 만큼 아름다운 작품인데요. 따뜻한 빛의 화가라고 불리는 베르메르의 작품입니다. 렘브란트와 함께 네덜란드를 대표하는 화가 베르메르, 어떤 화가였는지 김민성 큐레이터와 함께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덜란드에 화가가 유명한 화가가 꽤 있어요. 네, 아주 많은 것 같아요. 예, 베르메르도 렘브란트와 같은 시대 작가인가요? 네, 동시대 작가입니다. 요하네스 베르메르는 렘브란트와 함께 17세기 네덜란드의 황금시대를 살았던 작가인데요. 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이 너무 잘 알기도 하고 또 영화나 소설에서 유명한 진주귀걸이를 한 소녀를 그린 작가이기도 합니다. 네. 베르메르는 네덜란드의 서쪽 지역에 있는 델프트 도시에서 태어났고요.
아버지가 화가였다라는 기록이 있는데 네. 아마 가업처럼 그 직업을 계승했을 것이다라고 추정하고 있어요. 그 베르메르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은 자료들이 그 개인사들이 알려져 있지는 않고요. 네. 그리고 또 딱히 그 누구라고 할 만한 스승화가도 찾아보기가 좀 힘든데요. 그래서 그의 생애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도 참 없고 이제 그런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에 대한 평가도 상당히 전무한 상태였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미술사라는 분야가 학문적으로 구축되고 정리되고 했던 19세기 정도에 와서 그 진가를 인정받은 작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이 아주 유명한 화가로 올라섰는데 네네. 왜 그렇게 오랫동안 알려지지 않았을까요? 글쎄 뭐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요. 그의 작품을 보면 그가 정말 작품을 조금 그렸어요. 적게 네. 그렸고요. 근데 그것도 한몫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네덜란드라는 나라도 중앙 유럽도 아니었고 솔직히 작품 사이즈도 좀 보면요. 작품 사이즈가 50cm 미만이 대부분 이었고 또 아주 커봤자 1m가 안 넘었었어요. 네. 그래서 오늘날 유명세에 비해서 작품 수도 꽤 적고 또 크기도 작고 그랬다라는 이유도 좀 꼽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현재까지 그가 작업했다고 전해오는 모든 작품의 수는 다 해봤자 40여 점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이 작품의 어떤 이렇게 종류라고 해야 되나? 그걸 보면 역사화나 이런 이렇게 어떤 중요한 중차대한 일들을 다루었던 작품들, 대형 작품들은 기록이 이렇게 잘 남겨져 있고 연구도 많이 하는 반면에 네. 주로 베르메르가 그렸던 거는 우리가 말하는 장르화라고 해서 소위 뭐 풍속화 정도로 이제 우리가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런 장르화가 많았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연구나 이런 것들이 좀 덜 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기도 했었던 것 같아요. 뭐 네덜란드는 어떤 그런 역사 같은 거를 의뢰할 만한 교회나 왕정도 없었고 네. 그래서 그의 작품들이 제대로 연구되지 못했던 또 오랫동안 감추어졌었던 이유들을 그런 것들을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활동할 당시에는 아주 높은 인기는 없었나 봐요. 예, 그냥 뭐 잘 팔리는 작가, 예, 인기 있는 작가, 뭐 그 정도였던 것 같아요. 네. 그거를 감안하더라도 작품 수가 꽤 적어요. 네, 많이 적죠. 네. 예, 그러면 이제 우리가 왜 적은지 뭐 이렇게 추정을 해볼 수도 있겠죠. 예. 네. 오랫동안 이렇게 빛을 못 봤던 베르메르가 오늘날에는 아주 유명해졌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어떻게 보면 베르메르의 오늘날의 유명세는 좀 당연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네. 17세기에 살았던 작가이지만 그 어느 작가보다도 현대적인 작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왜 그런지 한번 볼게요. 먼저 베르메르의 작품을 보면 누가 봐도 한눈에 딱 베르메르 작품인 줄 알거든요. 네. 그러니까 많은 약의 작품을 한 작가들의 경우는 뭐 일정 부분을 드러내서 여기 이렇게 하풍이다라고 이제 좀 통계 같은 식으로 해서 우리가 이렇게 추정을 할 수가 있는데 네. 베르메르 경우는 거의 그 전 작품이 아주 패턴화되어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이 패턴화되어 있으면서도 작품 하나하나가 전하는 느낌은 등장인물로 인해서 또는 혹은 그 배경을 장식하고 있는 소품들로 인해서 분위기가 많이 달라지곤 하는데요. 베르메르 17세기 베르메르의 작품은 17세기 풍의 패션이나 그리고 장식을 빼고 보면 솔직히 현대인들이 감상하기에 가장 편안한 작품이 아닐까 싶어요. 사진처럼 말이죠. 네. 하긴 진주귀걸이를 한 소녀도 보면 배경은 그냥 까맣게 돼 있고 예. 얼굴만 딱 나와 있어가지고 네. 그 베르메르가 작품들이 어떤 양식화가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점이 그렇게 양식화되어 있나요? 그 베르메르의 작품이 이렇게 보면은 나와 있는 그 공간, 배경 때문에 그렇다고 할 수 있는데요. 네. 그의 작품들에는 일정한 패턴의 배경이 나타납니다. 네. 왼쪽에는 격자 창문이 있고요. 그래서 격자 창문이 뭐 어떤 건 화려하고 뭐 어떤 건 좀 단순하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격자 창문이 있고 창문 사이로 햇빛이 이렇게 은은하게 들어와요. 네. 그리고 그 은은한 햇빛은 작품의 조명이 돼서 그 조명은 창 곁에 이게 있는 등장인물을 측면으로 비추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창가의 인물들은 뭐 우유를 따르기도 하고 편지를 읽기도 하고 저울을 들고 있기도 하고 무언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베르메르를 치면 우유를 따르는 여인, 뭐 편지를 읽는 푸른 옷의 여인, 저울을 든 여인, 해화유술 이런 이제 작품들이 나오는데요. 네. 그 작품들 한번 보시면 정말 다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비슷비슷한 작품들을 그 어떤 패턴화되어 있는 모습을 저희가 볼 수 있죠. 베르메르 같은 작가가 왜 이렇게 비슷한 배경으로
그림을 그리게 됐을까요? 예, 이제 우리가 왜 이렇게 비슷하게 그림을 그리지라고 보면은 이제 여기서 우리가 베르메르의 뭔가 비밀을 좀 이렇게 느낄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우리가 맨 처음 베르메르 작품을 딱 보면 아주 사진과 같이 사진과 같은 그의 화면을 감탄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매우 정교하고 정확한 명암과 색채를 가진 거의 완벽한 3차원적인 화면 때문에 그렇게 되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생각을 하게 돼요. 어이구 참 그림이 다 비슷비슷하네 하고요. 아마 눈치채셨을 텐데요. 베르메르는 꼭 한 자리에서만 그림을 그렸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앞서 설명한 것처럼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아주 비슷한 작품 속 공간들은 바로 베르메르의 작업실입니다. 그가 이렇게 작업실에서의 작업을 고집했던 데는 이유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대체 그는 왜 자신의 작업실 그 자리에 그 위치에만 모델을 세우고 그렸을까요? 조금 성격도 좀 내성적이고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또 워낙 화가들이 네네. 뭐 자기 주장이 강하고 고집도 있고 그래서 그러지 않았나 싶기도 한데요. 예, 이제 막 그런 추정들이 소설이나 영화에 이제 이렇게 깔려 있긴 한데요. 네. 정확한 기록은 사실 없거든요. 그러니까 베르메르가 어떤 성격이었다라고는 없는데 네. 그냥 저는 일단 그 팩트만 놓고 보면 베르메르에게는 분명 작가로서의 아주 결정적 비밀을 이런 패턴화된 그림이라든가 여기서 찾아볼 수가 있다라는 건 네. 반드시 베르메르는 이러한 작품들을 그릴 때 무언가가 필요했던 것 같아요. 작업실 안에 있는 무언가가 필요했던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무엇인가가 무엇인지는 아직도 이견이 되게 많은데요. 그동안은 그의 작품이 너무나 정교하고 거의 사실과 완벽하게 똑같이 그려졌기 때문에 이제 많은 학자들이 그의 작품은 카메라 옵스큐라라는 것에 도움을 받아 그려진 것이 아닐까라는 추정을 해왔었어요. 네, 카메라 옵스큐라. 네네. 예. 카메라 옵스큐라는 이제 라틴어로 그 어둠이 차단된 방 이제 이런 뜻인데요. 예. 그 당시에 이제 작은 구멍에 빛을 통과시켜서 그 벽이나 유리판의 이미지를 투사하는 그 카메라의 아주 오랜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 이제 이런 작품들의 도움을 받아서 베르메르가 그렸기 때문에 이렇게 정교하고 이렇게 정확한 그런 사진과 같은 그림을 그릴 수 있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왔었죠. 근데 얼마 전에 이거 말고 또 다른 설이 나왔어요. 어떤 설입니까? 그 카메라 옵스큐라가 아니라 거울이다라고 하는 굉장히 생뚱맞은 설이 나왔는데요. 네. 그 베르메르가 거울을 이용해서 피사체들을 캔버스에 반사시켰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주장은 사실 2월 7일 날 기사에 나왔는데요. 여기 이제 한 다큐멘터리 영화를 통해서 네. 이게 발표되었다 이제 나왔는데 이 영화에는 2명의 마술사와 1명의 과학자가 베르메르의 작업 상황을 똑같이 만들어서 베르메르가 거울로 어떻게 작업을 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대요. 네. 근데 솔직히 저도 아직 그 이 따끈따끈한 필름을 못 봤어요. 한 보름 전에 나온 거잖아요. 20일 전에 나온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 다큐에서 보면 베르메르의 작품이 그야말로 마법같이 어떻게 제작되었는가를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18세기로 넘어가면서 카메라 옵스큐라가 많은 작가들에 의해서 작업의 보조도구로 사용되었다는 사실에 힘입어 17세기 베르메르가 아마도 새로운 기술에 앞서 사용했던 선구자처럼 카메라 옵스큐라로 작업을 했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도 있었을 텐데요. 근데 실제로 그가 카메라 옵스큐라로 그림을 그렸던 아니면 이번에 주장된 거울을 어떤 그런 마법적인 방식으로 해서 그림을 그렸던 솔직히 베르메르는 실로 마법과 같은 눈을 가진 작가임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네. 그 앞서 말씀하신 그 다큐멘터리 영화는 제목이 있나요 따로? 그 팀스 베르메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어느 나라 다큐예요? 그게 캐나다 토론토에서 지금 상영이 됐는데요. 저도 그 자료를 받은 게 이제 그저께 자료를 이제 요청한 걸 받았는데 예, 그 영화제에서 그 아마 상영이 이렇게 됐었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그 과학자 이 이름을 따서 이제 팀스 베르메르라고 해서 그 과학자가 이제 거기서 그 똑같이 상황을 연출을 해서 그것 때문에 뭐 그 런던에 있는 궁전 뭐 네덜란드에 있는 궁 뭐 그쪽으로 다 다니면서 골동품 같은 것도 다 조사를 하고 그래서 완벽하게 세팅을 해가지고 그 이제 그 이 베르메르가 어떻게 이러한 그림을 정교하게 그릴 수 있었는가를 보여줬다고 그 영화를 한국은 아직 한국에서는 볼 수 없는 거죠? 네, 저도 아직 못 봤고요. 예, 아마 그 영화제에서만 나왔었으니까 뭐 나중엔 좀 기다려야겠네요. 들어오기를.
다음 시간에는 어떤 화가를 알아볼까요? 네,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이제 17세기 작가들을 좀 알아봤는데 네. 정말 이제 재미있는 시기가 또 18세기거든요. 네. 그래서 스페인의 대표적인 작가인 고야에 대해서 네. 저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미리 고야의 그림을 찾아봐야겠네요. 네, 여러분 보시면 이제 마하라고 이렇게 네. 옷 벗은 누드 작업이 있는 작품이 있는데요. 네. 뭐 그 작품을 그린 고야인데 찾아보시고 오시면 더 재밌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민성 큐레이터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도전해보고 싶은 유럽 탑10 개표 결과입니다. 프라하 스카이다이빙, 알프스 캠핑 등 쟁쟁한 경쟁자를 누르고 1위는 의외인데요. 내가 사랑한 유럽 탑10 투표 결과는 travel.koreanair.com에서 대한항공 유럽 11개 도시 최다 노선 운항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눈부신 광채 피부 그 이상 새로 나온 블루밍 에센스 SK2의 새로운 발견 피부 내면의 촘촘히 빛을 채워 활짝 피어나는 피부 경험하세요. 새로운 블루밍 스킨 SK2 커피 프림의 가장 많은 첨가물 카제인도 두 번째 많은 첨가물 인산염도 전혀 넣지 않은 대한민국 단 하나뿐인 커피 좋은 커피란 이런 것 커피를 바꾼 좋은 생각 French Cafe Cafe Mix Nouveau 2013년 쉐보레가 국내와 글로벌에서 자체 판매 신기록을 달성했다는 놀라운 소식 그리고 놀라운 혜택 최대 3년 3.9% 할부 및 추가 할인 말리부 캡티바 1.9% 할부에 최대 80만원 특별 할인까지 2014년에도 놀라움은 계속됩니다. 일부 차종 제외 2월 28일까지 Chevrolet Find New Roads 광대역 LTA는 LTE보다 3배 더 넓어져 빨라졌네. 광대역 LTA 3배 시대 개막 광대역 LTA 올레 3월 상용화 예정 웰메이드 가지요. 멋진 옷이 필요할 땐 웰메이드 가지요. 즐거운 곳 즐거운 옷 국민의 옷집으로 웰메이드 가지요. 국민의 옷집 웰메이드. 네, 수도권 투데이 1부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평창 동계올림픽 프레젠테이션을 성공적으로 이끈 나승현 국제스포츠협력센터 이사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팀워크, 즉 소통이죠. 올해는 스포츠 행사가 정말 많은 한 해이죠. 근데 선수들이 최고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감동을 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보면 팀워크라고 생각합니다. 팀원들 간의 소통도 있어야 되고요. 코치나 여러 관계자들과의 소통이 있어줘야지 최고의 팀워크가 보여지고 최고의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이렇듯 스포츠 분야 외에도 사회 각 분야에서 우리가 소통을 좀 더 잘할 수 있다면 더 좋은 팀워크를 보여줄 수 있고 그러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더 밝지 않을까요?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수도권 뉴스와 알찬 생활 정보가 가득한 여긴 바로 수도권 투데이 건강 교육 재테크까지 있는 유익한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YTN 수도권 투데이. 네, 수도권 투데이 2부 시작합니다. 오늘 만나고 싶었습니다 시간에는 탐욕의 제국의 홍리경 감독과 함께합니다. 탐욕의 제국은 최근 입소문을 타고 널리 알려지고 있는 영화 또 하나의 약속과 같은 소재로 만들어진 작품인데요. 잠시 뒤에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수도권 투데이에서는 광진문화예술회관 나루아트센터 대극장에서 공연되고 있는 어린이 뮤지컬 호비쇼 3월 8일 공연에 청취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뮤지컬 티켓 받고 싶은 분들은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샵 0945로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 있습니다. 수도권 투데이 2부 뉴스 브리핑으로 시작합니다. 이윤지 아나운서 전해주세요. 네, 수도권 뉴스 브리핑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전국의 땅값이 지난해 12월에 비해 0.11% 상승하며 안정세를 이어갔다고 밝혔습니다. 권역별 지가 변동률을 보면 수도권은 0.11%, 지방권은 0.1% 상승했습니다. 서울은 0.19% 올라 지난해 9월부터 5개월째 상승세를 이어갔고 25개 자치구도 모두 땅값이 올랐습니다. 낚시꾼이 한강에서 권총을 건져 올려 경찰이 경위파악에 나섰습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11일 오후 30대 남성이 양화대교 남단에서 낚시를 하다가 1910년대 미국에서 생산된 것으로 보이는 45구경 권총을 건져 올렸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발사 흔적이 없고 일련 번호는 남아있다며 군수도 방위 사령부로 보내 정밀 감식을 하는 등 권총의 출처를 조사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수도권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만나고 싶었습니다. 시간입니다. 삼성 반도체 노동자 이야기를 다룬 또 하나의 영화가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서울국제여성영화제에서 옥랑문화상을 받은 홍리경 감독의 새 작품 탐욕의 제국인데요. 주인공 홍리경 감독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탐욕의 제국. 아직 개봉은 안 된 거죠? 네, 개봉은 다음 주 3월 6일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네. 탐욕의 제국 하니까 벌써 제목에서 대기업 냄새가 나는데 어떤 뜻인가요? 사실 처음 제목을 지을 때 너무 급하게 지은 제목이어서 네. 특별히 뜻은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작품이 완성된 다음에 네. 제목을 봤을 때 이 제목이 이 사회에서 괴물이 되어버린 거대한 자본, 거대 권력을 상징하는 제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본인이 직접 제목 다셨어요? 네, 제가 제목 지을 때 장지글러의 그 탐욕의 시대라는 책을 읽고 있었는데 그 제목으로 비슷하게 지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동안 거의 다뤄지지 않았던 소재, 대기업 소재 영화 2편이 연달아 나왔는데 또 하나의 약속 이미 개봉이 됐는데 혹시 보셨습니까? 네, 개봉 첫날 가서 봤습니다. 예. 좀 아쉽게도 전 아직 못 봤는데. 꼭 보세요. 소재가 좀 겹쳐서 당황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저는 오히려 영화를 보고 영화를 만들어주신 분들한테 굉장히 감사했어요. 그 이유가 그러니까 탐욕의 제국은 친절하게 이 사안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영화는 아니에요. 네. 그런데 또 하나의 약속은 마치 그걸 이 사안에 대해서 사람들이 제대로 알 수 있도록 설명하신 것이 사명인 것처럼 이것이 왜 산재인지 산재보험법에 각해서도 설명을 하고 또 산재 인정을 받지 못한 노동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는데 거기에 해당 기업이 보조 참가인으로 참가를 해서 노동자들의 산재 인정 싸움을 어렵게 하는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너무나 구체적으로 친절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서 그러니까 제가 만든 작품의 보완이 되는 작품이 아닐까. 그리고 그 대신 또 하나의 약속은 한 인물을 주인공으로 했다면 탐욕의 제국은 보다 다양한 피해자들의 여러 목소리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서로 보완되는 그런 작품이 아닐까 합니다. 그 첫 작품으로 알고 있는데 서울국제영화제에서 옥랑문화상을 받았다고요? 네, 다큐멘터리 제작 지원상인 옥랑문화상을 받았습니다. 옥랑문화상 자체가 다큐멘터리를 지원하는 거군요. 네, 지원하는 상이에요. 그게 언제였어요? 그게 2012년 5월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럼 거의 2년 다 돼가네요? 네, 2년 다 돼가고 영화제에서 그 제작 지원을 받으면 그 이듬해에 영화제에서 첫 상영을 해야 돼서 2013년 5월에 제가 첫 상영을 했었죠. 네. 그리고 이제 정식으로 개봉되는 게 다음 달이고. 더 손을 봐서 편집을 수정해서 개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상을 받은 제품을 약간 손볼 수도 있나요? 사실 그게 영화제 측에 죄송한 일이기도 한데 보통들 많이 그러세요. 영화제는 너무 급하게 작업을 하고 트시는 경우가 많아서 그 상을 받아가지고 오히려 서울국제영화제가 불이익을 겪기도 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제가 2012년도에 이 상을 받았는데
그 당시에 삼성전자가 서울국제 여성영화제의 메인 스폰서였다고 해요. 그렇군요. 그런데 삼성 직업병을 다룬 다큐멘터리가 제작 지원을 영화제에서 받아서 삼성전자 관계자가 영화 관계자를 만나서 더 이상 영화제에 후원하던 그 5천만 원은 더 이상 지원할 수 없겠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네. 네. 그렇군요. 스폰서를 어떻게 보면 좀 비판하는 내용이 들어갔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서울국제영화제뿐만 아니라 국제영화제에도 진출이 됐다고요? 이게 최근에 발표가 난 건데요. 스위스 니옹에서 하는 국제 다큐멘터리 영화제인 비전듀릴에 4월 말, 이 영화제가 4월 말에서 5월 초까지 진행되는 영화제예요. 그 영화제 경쟁작으로 상영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달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만 개봉관 찾는 게 쉽지 않다고요? 저희가 개봉관뿐만이 아니라 원래 저희 언론시사가 2월 19일에 예정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에 맞춰서 서울의 한 멀티플렉스에 대관 신청을 했고 신청이 뭐 별 어려움 없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해당 멀티플렉스에서 연락을 해와서 내부 회의 결과 탐욕의 제국은 이 멀티플렉스의 어느 지점에서도 대관을 할 수 없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건 사실 시사대관뿐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 개봉했을 때 개봉관도 잡기 어려운 그런 것이기 때문에 또 이 멀티플렉스뿐만이 아니라 다른 대형 영화관에서도 상영이 지금 힘든 상태이고 다큐멘터리 영화는 사실 원래 그렇기도 합니다. 네, 상영을 잡기가 어려워요. 그런 어려움이 많을 거라고 예상을 했었나요? 사실 저는 이 작업을 하면서 이런 주변의 여건이 어려운 것에 대해서는 별로 고민하지 않았어요. 다들 삼성은 두려운 존재고 해코지를 당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근데 그것보다는 이 삼성이 이 사회에 끼치는 문제, 해악이 너무나 크고 이야기할 문제가 너무 많은데 첫 작품으로 하기에 제가 소화하지 못할까라는 고민과 그리고 아픈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좀 무겁게 다가와서 그 점이 망설여지게 하는 점이었습니다. 그 해악이 크다고 말씀하셨는데 뭐 긍정적인 면도 있지 않습니까? 네, 긍정적인 면은 긍정적인 면대로 박수를 쳐줘야 하고 그리고 바꿔야 할 문제들이 분명 존재하는 것이거든요. 그걸 바꾸기 위해서 그런 것이지 삼성그룹을 해체하라 뭐 이런 취지는 아닙니다. 그 소재를 선택하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었습니까? 제가 푸른 영상이라는 다큐멘터리 공동체에서 작업을 시작했어요. 이곳이 뭐 우리 사회 여러 사회 문제, 노동, 여성, 인권 이런 문제를 작업을 하는 단체예요. 그래서 저희 원래는 저희 선배분이 삼성 직업병 문제를 하고 싶어 하시다가 여력이 안 되셔서 사무실에 제안을 하셨고 제가 그 제안을 받아서 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촬영하면서 어려운 점이 많았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촬영을 하면서 어려운 점이라면 이 영화는 사실 반도체 전자산업 여성들의 삶을 그리고 싶어 했던 영화예요. 그런데 그들의 삶의 현장, 일터, 기숙사 이런 곳을 전혀 들어갈 수가 없고 촬영할 수가 없어서 그런 점이 가장 어려운 점이었던 것 같아요. 뭔가 계속 찍고 싶은 욕망이 있는데 그것을 실현할 수 없으니까 거기서 오는 좌절감도 있었고요. 그렇군요. 워낙 그 상대가 거대 기업이고 또 일부에서는 좀 색안경을 끼고 보는 시각도 있었을 것 같은데 어땠습니까? 사실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이고 정치적으로 진보적인 성향을 가진 분들이 많아서 응원을 많이 받았어요. 오히려. 그래서 하지만 이런 영화가 세상 밖으로 나가면 더 많은 대중과 만날 테고 뭔가 거대 권력에 대해 비판하는 것 자체가 이 사회를 뒤흔든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 것에는 사실 별로 개의치 않습니다. 앞서 개봉관 찾기에 굉장히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확실하게 개봉하는 영화관은 확보했습니까?
지금 서울에서 5개관, 예. 지방에서 한 15개관 정도로 다양성 영화를 예. 상영하거나 예술 영화를 상영하는 곳 돼서 상영을. 그럼 서울 경우에 대표적인 한 군데만 소개를 해주시죠. 인디스페이스라고 네. 광화문에 있는 독립영화 전용관이에요. 네. 이곳이 메인 상영관이고. 광화문 어느 쪽에 있나요? 광화문 시립미술관, 예. 역사박물관 바로 앞에 있습니다. 길 건너? 길 건너지 아니고 않고. 바로 앞에. 예, 알겠습니다. 다큐멘터리 제작은 네. 항상 한 명이서 감독 혼자서 제작하는 거예요? 제가 평소 좀 궁금했어요. 아니면은 크루들도 많이 동원해서 하는 작가들도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 작업자에 따라 작업 방식이 굉장히 다른데요. 그 푸른 영상은 그러니까 1인 작업, 1인 제작 시스템을 가진 곳이에요. 그래서 혼자 연출, 촬영, 편집, 구성 모든 걸 혼자 하는 곳이어서 근데 그렇지 않은 곳도 많습니다. 네. 뭐 때문에 비용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면은 혼자 하고 싶어서 그런 의도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은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떤 게 더 커요? 사실 한국에서는 이런 1인 제작 시스템이 뿌리를 내린 것 같아요. 그 이유가 워낙 제작 환경이 열악했기 때문에 여러 스텝을 둘 수가 없어서 그러니까 연출자 본인도 이것으로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다른 스텝에게 인건비를 주면서 작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 여러 스텝과 작업을 하고 싶지만 이런 열악한 제작 환경으로 인해서 혼자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 경우에도 그렇습니까? 외국의 경우에는 촬영 감독이 따로 있고 녹음 기사가 따로 있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참 부러운 제작 환경이 아닐까. 그러면 외국 그런 경우에는 어디 지원을 받나요? 아니면 어떡하나요? 국가의 지원도 많이 받고요. 영화제 지원도 있고 또 우선 영화를 만들었을 때 그 영화가 수익을 내는 경우가 많아요. 텔레비전 지상파에서 다큐멘터리를 방영을 하기 때문에 네. 저작권료가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홍 감독님의 이 탐욕의 제국도 방송국에서 저작권료를 내고 상영이 되면 좋겠군요. 그런데, 안 될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불가능하지 않을까. 네. 다큐 제작 가장 큰 어려운 점이 뭐예요? 이건 좀 추상적인 질문인데. 아까 경제적인 문제를 얘기했지만. 네네. 제작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리나요? 제작 기간이 저 같은 경우는 2011년 4월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았네요. 개봉을 앞둔 지금까지 계속 직전까지도 편집을 했으니까 거의 만 3년 정도 작업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혹시 다음 작품은 어떤 걸 해보고 싶다 이런 구상 같은 게 있나요? 영화에도 살짝 언급이 되는데 전자쓰레기 문제를 다뤄보고 싶어요. 이 반도체 전자산업 문제가 단순히 생산하면서 생기는 직업병 문제뿐만이 아니라 그것이 소비되고 버려지면서 그러니까 비슷한 직업병, 그러니까 생산하면서 생산하는 노동자들이 위험에 처했던 환경과 똑같은 환경에 그것을 처리하는 노동자들이 노출되어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 문제를 조금 더 다뤄보고 싶습니다. 네. 다큐 감독을 하게 된 게 어떤 다큐 영화를 봐가지고 영향을 받은 적도 있어요? 제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영화 감독이 되는 것이 꿈이었어요. 그래서 제 가장 좋아했던 감독이 러시아의 알렉산드르 소크로프라는 감독인데 이 감독은 극영화 작업과 다큐 작업을 같이 병행하는 분이세요. 이분의 아주 초기 거의 첫 번째 다큐멘터리라고 할 수 있는 마리아라는 작품이 있어요. 집단 농장에서 일하는 농부. 다큐입니까? 다큐멘터리입니다. 다큐멘터리인데 그 농부의 짧은 삶을 기록한 영화인데 이 영화를 보면서 이렇게 작은 삶들, 우리가 알 수 없는 작은 삶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그것을 좀 더 많은 사람이 같이 기억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게 다큐멘터리가 아닐까. 저도 그런 역할을 하고 싶어서 다큐멘터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마리아라는 영화는 어디서 볼 수 있나요?
시중에서 판매는 안 되고 있고. 판매는 안 되고 있고 불법적인 통로를 통해서도 많이 보시긴 합니다. 네. 지금까지 홍리경 감독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연아가 알려주는 좋은 물의 조건. 물 드실 땐 꼭 수온지를 확인하세요. 저는 지하 180m 천연 안만수와 드넓은 구규림이 있는 해발 680m 강원도 평창을 꼭 확인해요. 깨끗해. 강원 평창수 평창동계올림픽 공식 먹는 샘물. 당신의 베이스 캠프는 어디입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다면 방향이 될 것이고 계속 가야 할지 망설인다면 용기가 될 것입니다. 베이스 없는 정상은 없습니다.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순수하지만 깊게, 부드럽지만 진하게, 우유에 꼭 맞는 로스팅으로 더 깊은 커피향. 역시 맥심이죠? 우유를 넣어도 향이 깊은 맥심 화이트 골드 커피 믹스. 눈부신 광채 피부 그 이상. 새로 나온 블루밍 에센스. SK2의 새로운 발견. 피부 내면에 촘촘히 빛을 채워 활짝 피어나는 피부. 경험하세요. 새로운 블루밍 스킨 SK2. 침대는 과학이다. 침대과학 50년이 이룬 세계 최고 기술력. 배우던 나라에서 가르치는 나라로 우리 침대에서 자기 할 것이다. 전 세계인을. 에이스 침대. 세배라오. 광대역 LTA는 LTE보다 3배 더 넓어져. 빠빠빠 빨라졌네. 광대역 LTA 3배 시대 개막. 광대역 LTA 올레 3월 상용화 예정. 웰메이드 가지요. 멋진 옷이 필요할 땐 웰메이드 가지요. 즐거운 곳 즐거운 옷 국민의 옷집으로 웰메이드 가지요. 국민의 옷집 웰메이드. 네, 수도권 투데이 오늘 여기서 마치고요. 내일 오전 9시 1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3월 8일 어린이 뮤지컬 호비쇼 3시 공연 티켓 받으실 분은 휴대전화번호 끝자리가 0059 그리고 8750 59번하고 8750번 두 분입니다. 두 분께 2장씩 티켓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박준범, 기술감독 박봉선, 이한님, 구성작가 최유미, 진행의 유석현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